여러분. 자, 이제 오늘 수업할 부분은 3장 프로세스의 후반부 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부 쪽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프로세스의 개념이라든지 프로세스들이 처음에 어떤 큐를 거쳐서 생성이 되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상태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new 상태에서 ready 상태로, 그 다음에 뭐 waiting 상태, 그리고 다시 또 ready 상태로 갔다 terminate 상태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각종 queue를 거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queue 안에서 자기 순서가 되기를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은 레디 큐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선택할 건가. 이거는 이제 스케줄링 이슈였죠. 그래서 스케줄링 기법을 쭉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롱텀 스케줄러, 숏텀 스케줄러, 그 다음에 또 미디움 텀 스케줄러,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었었죠. 자, 오늘 할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중에서도 코퍼레이팅 프로세스. 요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일단 코퍼레이팅 이 근자 단어만 놓고 보면은 서로 협력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거의 반대말은 인디펜던트 한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는 뭐냐? 일단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독립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요번에 배울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의 실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 프로세스의 실행이 다른 프로세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프로세스들이기 때문에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페어런트 차일드 프로세스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었었죠.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주소 공간을 포함한 자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일드 프로세스는 페어런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종료될 때도 페어런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코퍼레이팅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퍼레이팅 프로세스가 갖는 장점을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가 인포메이션 쉐어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간, 메모리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공간뿐이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같이 공유한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주고 별도의 작업을 띄어서 주면서 그거를 차일드한테 실행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어찌됐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페어런트와 차일드 사이에 메모리 공간을 포함해서 여러 자원들을 같이 공유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작업, 계산, 뭐 이런 거에 스피드업,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멀티플 CPU라고 되어 있는데,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서로 디바이드 앤 컨커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서로 처리를 해주면 확실히 컴퓨테이셔널 스피드업, 속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듈라리티인데, 모듈라리티라는 거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별도의 프로세스한테 다 집어넣어서 모듈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비슷한 기능들은 여기서 담당해라. 또 다른 종류의 비슷한 기능들은 또 다른 프로세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작업을, 예를 들어서 한 파일을 오픈을 했는데 그 안에서 에디팅 작업, 프린팅 작업,
컴파일링 작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기잼플로 보여줬던 페어런트 차일드의 관계처럼 어떤 페어런트 차일드가 한 파일을 공유하면서 차일드 프로세스한테 에디팅 작업을 시키거나 다른 작업들을 같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편리성도 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의 가장 대표적인 뭐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로듀서 쪽은 뭐예요? 프로듀서 쪽은 뭔가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뭘 만드는지는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프로듀서 쪽에서는 뭔가를 만들고 컨슈머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갖다가 쓰는 게 컨슈머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을 한번 보면 뭔가 프로듀서 쪽에서 만들겠죠. 만들어진 걸 어딘가에 잠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빼내 가지고 갖고 가서 소비를 하는 게 컨슈머 쪽에서 소비를 하겠죠. 자, 프로듀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그젠플들 중에서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프로듀서로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어셈블리 코드를 만듭니다. 그럼 이 어셈블리 코드를 갖고 가서 쓰는 애는 누구예요? 어셈블러가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컨슈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셈블러는 뭘 만들어내요? 오브젝트 모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프로듀서죠. 그런데 그걸 누가 갖다 써요? 컨슈머가 갖다 씁니다. 컨슈머 쪽에서 갖다 쓰는데 이 이그젬플에서는 그게 로더죠. 로더. 로더는 뭐 하는 거라고요? 메모리에 로딩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 모듈을 이 로드가 받아서 메모리 위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더가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그젬플을 보면은 웹 서버는 프로듀서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HTML 파일이나 어떤 이미지들이나 여러분들 웹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다 웹 서버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듀서고 그걸 갖다 쓰는 놈은 웹 브라우저가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웹 브라우저가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컨슈머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디다 저장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버퍼인데 버퍼의 크기가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버퍼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는 한정적이다. 즉 픽스드 크기에 픽스드 된 버퍼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사용될 자료 구조죠. 데이터 스트럭처를 잠깐 들여다보면 우선 일단 버퍼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버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버퍼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퍼의 크기는 10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줬고요. 버퍼의 크기는 버퍼의 개수가 10개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나서 사용되는 변수 in과 out이 있는데 얘네들의 초기치 값은 둘 다 0입니다. 0. in과 out의 초기치 값은. 그러면 이제 in이라는 변수의 사용 용도는 인이라는 변수는 이제 새롭게 뭔가 프로듀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 아이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버퍼 위치, 그거를 인이라는 변수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아웃이라는 변수는 컨슈머 쪽에서 빼갈 텐데 그때 어디서 빼갈 수 있다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프로듀서 쪽에 프로세스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야겠죠. 프로듀서 쪽에. 자, 프로듀서는 일단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 만듭니다. 그래 놓고 프로듀서는 만들었으니까 버퍼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고 그럼 그때 얘한테 제일 큰 관심사는 이 버퍼가 찼냐, 꽉 찼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while문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겁니다. in이라는 변수값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버퍼 크기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이 퍼센티지 표시가 나머지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만 갖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in이라는 변수가 초계치값 0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 증가시키면 1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퍼 사이즈는 전체 10이었죠. 10, 10. 그걸로 나눠봐요. 뭐 남아요? 나머지 값이 1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out이라는 변수도 초계치값 0이었어요. 그러니까 1하고 0하고는 틀립니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y문이 깨져요. 그래 놓고는 in이라는 이 변수. 즉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가 돼요? in이라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은 초기치값 0이었죠. 0.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가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데이터 아이템을. 그래 놓고 in이라는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준 겁니다. in은 in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초계치값 in이 0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in 값이 이제 1로 돼 있겠죠. 이거에 의해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in은 in 플러스 1, 그 다음에 퍼센티지 마크,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 이 얘기는 in의 값을 하나 increase, 증가시킨 다음에 버퍼 사이즈니까 여기서는 10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 값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값 0이었죠? 더하기 1 해서 증가시켰으니까 1인데 10으로 나눈 나머지면 1입니다. 그죠? 1. 그래서 이제 새로운 in이란 변수는 여기 1을 표시를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버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요 in이라는 이 변수 값이 계속 증가되고 업데이트 되고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고 또 증가되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9 다음에는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 다음에 10이 아니고 그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0 나누기 10, 0. 나머지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0. 이렇게 지금 그 이 버퍼의 표현 이 방식에 맞게 그렇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 마크를 사용해서 버퍼 크기로 나눈 나머지만 취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보니까 요 지금 프로듀서 쪽에 프로세스라는 이 솔루션 요거는 맞아요. 맞는데 버퍼 사이즈 빼기 1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버퍼 공간이 버퍼의 개수가 전체 10개였는데 9개까지만 쓰고 나머지 하나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선 빼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집어넣기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인값은 처음에 초기치 값 0이었습니다. 0. 0이었어요. 자, 여기 0이에요. 거기를 더하기 1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아웃하고 비교했더니 1과 0을 비교하는 거니까 y문 깨지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0번지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인값을 하나 업데이트 시킨 거죠. 이제 1로 증가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프로세스, 아니, 프로듀서 쪽에 프로세스가 또 돌아요. 그럼 이제 요 과정을 계속해서 돌겠죠. 이제 계속해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일단 인값은 하나 증가됐으니까 여기서 1 더하기 1, 2. 그죠? 아웃하고 같지 않으니까 여기 1번지, 버퍼의 1번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값은 이제 다시 또 업데이트 돼서 증가돼서 2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까지 왔다고 칩시다. 8까지 오면 대충 이 공간쯤 될 텐데 8까지 와서 다시 또 프로듀스 쪽에 프로세스가 또 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집어넣을 곳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을 곳의 위치는 8이었는데 이게 이제 9로 증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in 플러스 1 했으니까 그래 놓고 9 거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요.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while문에서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in 플러스 1을 한 거고 실제 집어넣는 거는 8번지에 지금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는 in 플러스 1 해가지고 out.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가 out. out은 지금 0입니다. 그잖아요. 계속해서 빼간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8에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8에다 갖다 집어넣고 다시 9로 증가를 시켰어요. 9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 또 프로듀서 쪽에 프로세스가 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9 더하기 1은 10이 되죠. 그걸 10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취하면 0입니다. 그죠? 이제 아웃하고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새롭게 인값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9가 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while물 안에서 in 플러스 1 해주면 그러면은 10이 되고 그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0이 되기 때문에 out이라는 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 즉 while문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while문에 걸리기 때문에 do nothing.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는 지금 비어 있는 버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요건 아직 비어 있거든요. 9번째.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버퍼 공간은 아직은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솔루션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전체 버퍼 공간 개수 중에 하나 덜 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은 n개의 버퍼 공간을 다 쓰는 솔루션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컨슈머 쪽의 프로세스를 봅시다. 컨슈머 쪽. 컨슈머 쪽은 뭐 하는 애라고요? 빼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얘 제일 큰 관심사는 뭐예요? 빼갈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while 문 안에서 in하고 out이 같으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쉬운 예로 초기치 값 in, out 다 00이었을 때 그때는 버퍼가 비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프로듀서 쪽에서 뭔가 만들어서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컨슈머 쪽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뭔가를 빼가기 위해서 컨슈머 쪽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in하고 out이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버퍼가 비어 있는 거니까 in하고 out이 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갖다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 뭔가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out이라는 변수가 나타내주고 있는 그 위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뭐 소비를 하겠죠. 이제 쓰겠죠. 그래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out이라는 변수의 값은 out 플러스 1 해서 하나 증가시키면서 업데이트를 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퍼센티지 그 다음에 버퍼 사이즈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버퍼의 크기 여기서는 10이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만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out이라는 변수의 값이 계속 빼가면서 증가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에서 빼갔다? 그럼 out이라는 변수의 값은 2가 되겠죠. 2에서 빼갔다? 그럼 out이라는 변수의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9, 10, 11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모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나오네요. 자, IPC의 I는 인터입니다. P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그 테크닉, 이런 기술을 IPC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메커니즘은 왜 쓰냐? 당연히 인터 프로세스 간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거니까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to synchronize their action. 이건 뭐예요? synchronize 여기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 동기화한다는 것보다는 순서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to communicate 뭔가 데이터,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to synchronize
동기화 또는 뭐 순서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IPC 메커니즘을 사용을 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 IPC 메커니즘은 어떤 메모리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쉐어드 메모리 방식처럼 그런 쉐어드 베어리블 방식을 쓰지 않고 메시지 패싱 방식을 주로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메시지 패싱 방식의 그 동작 메커니즘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그렇게 해서 RPC 내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 오퍼레이션이죠. 기능들은 send, 그 다음에 receive 이렇게 두 개가 있고 send 해서 이제 메시지를 뒤에 붙여가지고 보낼 텐데 text 고정된 크기의 메시지 또는 variable 그 가변적인 크기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붙여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스 여기서 이제 P와 Q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링크가 존재를 해야 해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send, receive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보내는 쪽에서는 send, 받는 쪽에서는 receive 이런 형태로 할 거고요. 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형성이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 링크의 구현 입장에서 고려 사항들입니다. 피지컬한 이슈 고려해야 할 것들은 shared 메모리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버스, 하드웨어 버스에다가 실어서 주고받을 거냐 아니면 스위칭 형태로 해가지고 쓰고 받을 거냐 아니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피지컬한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들입니다. 옵션들이 되겠죠. 이런 걸로 할 수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로지컬한 측면에서는 직접, 간접 뒤에 다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동기, 비동기,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그 다음에 오토 익스플리시트 버퍼. 오토 버퍼라는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 버퍼의 크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익스프리시트 버퍼라는 얘기는 버퍼의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지컬한 프로퍼티, 즉 논리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에 얼마 안 가서 쭉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implementation, 구현 시의 옵션, 고려 사항, 뭐 이런 거죠,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만 간단히 한번 봅시다. 우선, 링크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shared 메모리 사용할 수 있고, 뭐 크로스바 사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선을 연결해서 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 이슈고, 그 다음에 링크 하나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물릴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두 개의 프로세스의 사이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 A, B 두 개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C 또는 D까지도 같이 그 한 링크에 연결이 되도록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한 쌍의 프로세스들 사이에 링크가 하나만 있을 거냐, 하나만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개의 링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A, B 사이에 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뭐 절단이 됐다든지 그게 고장이 나면 별 대책이 없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근데 만약에 링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한쪽 링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 링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 쌍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한 쌍의 프로세스 사이에 몇 개의 링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고려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pacity of a link. 이 얘기는 뭐예요? 대역폭이죠, 대역폭. 성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대역폭에 관련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낼 때 정해진 크기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가변적인 크기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냐. 뭐 이것도 이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죠. 그냥 메시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냐, 아니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가변적인 크기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유니디렉셔널이면 뭐 한 방향입니다. 단 방향으로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A, B 사이에 단 방향이다. 그럼 A에서 B로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이디렉셔널 이러면은 양쪽으로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에서 B로 보낼 수도 있고 B에서 A로 보낼 수도 있고. 물론 동시에 같이 보내는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양쪽 방향으로 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면 바이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모델. 왼쪽에 보면은 메시지 패싱. 오른쪽에는 shared mem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시지 패싱은 우선 일단 프로세스 A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B로 뭔가를 보냅니다. 그럴 때 보내는 프로세스 A는 send, 그리고 destination B,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메시지가 따라 붙는 거고요. 받는 쪽에서는 프로세스 B 입장에서는 receive from A, 뭐 이런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커널에서 이런 메시지 패싱 방식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M 해가지고 메시지 패싱 방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걸 표시를 해준 거죠,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send, receive 명령어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메모리의 일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여러 프로세스들 사이에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shared 메모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프로세스 A에서 뭔가를 보내고자 하면은 걔는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그게 데스티네이션이 프로세스 B가 된다고 하면 프로세스 B는 거기서 읽어갖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뭐 직접, 간접, 동기식, 비동기식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부가 설명들을 지금 할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디렉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디렉트 커뮤니케이션.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내는 놈, 받는 놈, 얘네들이 누가 수신자다, 누구로부터 받겠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end P 메시지 하면은 메시지를 누구한테? P라는 프로세스한테 보낸다. 이 얘기고, receive Q 메시지 이 얘기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는데 프로세스 Q에서부터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send, 그 다음에 receive 이런 명령어들을 쓴다는 얘기고요. 역시 이 경우에 고려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링크와 관련된 고려사항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링크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한 링크 안에 오직 한 쌍의 프로세스들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냐. 그 다음에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한 쌍의 프로세스들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링크만 존재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링크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유니디렉셔널 한 방향으로만 보내도록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바이디렉셔널하게 양쪽으로 모두 주고받고 양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갈 거냐. 이제 그게 또 고려 사항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인디렉트는 인디렉트 커뮤니케이션. 이거 지금 뭐예요? 간접이죠, 간접. 이 경우에는 보내고자 또 받고자 하는 그 사이에 프로세스들, 보내는 프로세스, 받는 프로세스 그 사이에 메일박스라는 걸 둡니다. 메일박스.
또 다른 말로는 뭐 포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메일박스를 둬서 걔를 거쳐가지고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 메일박스는 모든 메일박스는 유니크한 메일박스 아이디가 존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메일박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잠깐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로세스 P1에서 P2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 인디렉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메일박스 A라는 애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P1이 send 할 때는 누구한테 보내요? 메일박스로 보내는 겁니다. send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뭐라고요? 메일박스의 이름이죠. 그리고 메시지 같이 보내고 받는 쪽은 수신자는 P2인데 걔는 receive 이 명령어인데 어디서부터 receive? A라는 메일박스에서부터 받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링크와 관련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링크는 프로세스들이 같은 메일박스를 공유하고 있어야지만 링크가 형성되도록 될 거다. 이렇게 해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한 링크 사이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해줄 거냐. 그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다시 또 무슨 P3도 있고 P4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우선 뭐 화살표가 메일박스 쪽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에서부터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한 링크 사이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연결되도록 해줄 거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이 밑에의 경우에는 P1과 P2인데 이들 사이에 메일박스가 이렇게 하나만 있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메일박스 B도 있고 C도 있고. 그런데 P1, P2가 모두 메일박스 A, B, C에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도 해줄 거냐? 그것도 또 고려사항이죠. 그래서 어느 메일박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메일박스 B나 C를 이용을 하면 P1, P2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유니디렉셔널하게 또는 바이디렉셔널하게 링크를 형성해 줄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동작은 어떻게 할까요? 동작은. 일단 이렇게 P1, P2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새로운 메일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메일 박스를. 그려놓고 저 메일 박스한테 send, 보내는 놈, receive, 수신자 쪽에서는 receive.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메일 박스를 통해서 그려놓고 다 주고받고 용도가 필요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박스를 디스트로이 없애버리는 거죠. 자, send receive 명령어도 send A 그다음 메시지. 이 얘기는 뭐예요? 메일박스 A로 보낸다는 거죠, 메시지를. 그 다음에 receive A 메시지 이 표현은 메일박스 A에서부터 메시지를 받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A, B, C가 전부 다 A라는 메일박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P1이 send 해서 메일박스 쪽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와 거의 동시에 P2, P3가 같이 receive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A가 보낸 메시지가 A가 아니죠. P1이 보낸 메시지가
P2로 갔나? P3로 갔나? 이게 불확실합니다. 이게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우선 링크는 최대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만 링크가 만들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링크가 P1에서 P2로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만 링크가 만들어지도록, 또는 P1에서부터 P3로 이런 링크가 오직 이 링크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receive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P2, P3가 동시에 receive 인스트럭션을 실행시키면 P1이 보낸 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receive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시스템에서 알아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로 고르라는 얘기예요. P2 아니면 P3 랜덤하게 그냥 하나로 골라요. 그래서 네가 수신자야. 이래놓고 샌더한테는 알려줘야겠죠. 네가 보낸 거 누가 수신해 갔어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세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싱크로나이제이션. 싱크로나이제이션. 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주는 놈, 받는 놈, 얘네들이 같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보내는 놈, 보낼 준비 됐고, 받는 놈, 받을 준비가 됐고, 그렇게 딱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싱크로나이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싱크로나이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지금 표현을 보면은 메시지 패싱을 하면서 그 방식이 블로킹 방식도 있고, 넌 블로킹 방식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블로킹 방식은 싱크로너스, 동기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블로킹 방식이라는 얘기는 뭔가 준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한테 뭔가를 보내는데 그때 B라는 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럼 A라는 놈은 준비가 됐는데 그럼 B라는 놈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대기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블로킹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리고 그거를 왜 또 동기식, 싱크로너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선 일단 둘이 보내는 놈, 받는 놈이 연결이 돼야, 싱크로나이즈 돼야, 동기화 돼야 데이터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동기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계속 보내는 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놈은 준비가 됐어요. 근데 보내는 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받는 놈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또 역시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는 블로킹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는 놈 입장에서는 계속 블로킹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내는 놈이 준비가 돼서 둘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그때까지. 자, 그게 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넌 블로킹 방식, 또 다른 말로는 비동기식 방식. 이거는 다른 놈의 상태에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 보내는 놈은 그냥 보내버리고 손 털어요. 나는 보냈다 하고 딴 일 하면 됩니다. 받는 놈은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혹시라도 메시지가 아직 안 온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메시지가 있으면 받아가면 되고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허탕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중간에 버퍼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버퍼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놈은 버퍼에다 써버리고 그래놓고 나는 보냈다. 그러고 딴 일 하면 돼요. 받는 놈은 버퍼에서 읽어가면 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읽어가는데 혹시라도 버퍼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허탕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널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버퍼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는 경우. 어찌됐든 얘는 non 블로킹 방식이죠. 상대방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둘이 딱 맞아서 동기화 돼 있어야 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내버리고 난 딴 일하고 받는 놈은 그냥 내가 받고 싶을 때 그냥 받고 아니면 딴 일 하다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넌 블로킹 방식 버퍼 있어야 한다 그랬죠. 자, 지금 버퍼가 우선 버퍼가 그 제로 캐패시티인 경우 이건 뭐예요? 버퍼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죠. 버퍼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퍼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보내는 프로세스 쪽에서는 받는 애가 준비가 돼서 서로 딱 연결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블로킹 당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퍼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 블로킹 방식 또는 또 싱크로너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한다. 보내는 쪽, 받는 쪽. 그거를 랑데뷰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랑데뷰. 두 개가 만난 거예요. 우주에서 우주선 두 개가 서로 랑데뷰했다. 서로 만났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버퍼의 크기가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버퍼 공간이 차기 전까지는 보내는 놈은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버퍼가 차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보내는 놈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려,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버퍼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넌 블러킹 그리고 또 어싱크로너스 비동기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내는 놈은 뭐 그냥 제약 사항이 없겠죠. 그냥 아무 때나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놓고 수신하는 쪽에서는 지가 편한 시간에 지가 편할 때 버퍼에서부터 읽어서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블러킹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요거는 지금 두 개가 서로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역시 랑데뷰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에 그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싱크로너스 동기화돼서 두 개가 서로 랑데부 만날 때까지 준비가 안 된 놈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버퍼의 크기 이게 제로 캐패시티 그냥 버퍼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또 이제 그 반대로 넌 블로킹 이거는 뭐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블로킹 당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 그냥 무조건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샌더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비동기식.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딱 보내는 놈, 받는 놈이 붙어 있어야 만나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 클라이언트 서버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소켓입니다. 소켓.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인데 프로시저 콜은 그냥 우리가 뭐 펑션 콜 하듯이 어떤 C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진 펑션들 그런 것들 콜 하듯이 쓰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모트니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 다른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역시 또 리모트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인보케이션이죠. 메소드 인보케이션. 그래서 이거는 자바, JVM, 거기서 쓰이는 객체 지향 방식에서 쓰이는 건데, 의미는 그 다음에 그런 그 목표는 다 똑같아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나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야. 그렇지만 하나는 이 객체 지향 방식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메소드 인보케이션, 원격 메소드 호출, 실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봅시다. 우선 소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엔드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엔드 포인트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종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컴퓨터와 원격으로 떨어진 또 다른 컴퓨터, 뭐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그러면은 한쪽의 소켓, 엔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쪽 컴퓨터,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컴퓨터의 소켓, 엔드 포인트까지.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소켓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소켓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파트인데 앞쪽에 있는 파트는 IP 주소 값입니다. 그 컴퓨터의 주소, IP 주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경우에는 지금 1625에 해당하는 거는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 IP 그러니까 161.25.19.8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25라는 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그젠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소켓, 한 쌍의 소켓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켓과 소켓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림으로 이거 표시를 한 걸 봅시다. 우선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내 컴퓨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내 컴퓨터의 주소, 그게 146.86.5.20인데 그때 나는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웹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 그때 그 웹 서버의 주소는 161.25.19.8이다. 자, 그 두 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소켓은 엔드 포인트는 한쪽 내 컴퓨터 쪽에는 저거 뒤에 1625라고 포트 번호 붙은 거 그게 소켓이 되는 거고 반대편 쪽은 뒤에 포트 번호가 80이네. 80.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161.25.19.8 그리고 80. 요게 소켓이 되는 겁니다. 소켓. 엔드 포인트. 자, 80이라는 번호는 주로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할 때는 저 80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포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 거기에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겠다. 뭔가 정보를 알아내고 싶다. 이럴 때 접속하는 포트가 80 포트입니다. 그거 말고 또 역시 잘 알려진 포트는 요 텔넷. 이거는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컴퓨터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접속하는 포트는 23번입니다. 23번. 그래서 텔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3번 포트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FTP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 원격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트 21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리모트 프로시저 콜에 대해서 봅시다. 그냥 앞에 리모트를 빼면 프로시저 콜, 펑션 콜 비슷한 겁니다. 다. 그래서 어떤 뭐 C 언어면 C 언어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진 펑션들. 그걸 여러분들이 호출해서 쓰는 거랑 같은 건데 여기서는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 프로시저들을 호출을 한다. 그래서 리모트 프로시저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프로시저를 호출을 할 거면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터브를 이용을 하는데 스터브라는 놈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프록시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야 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 스터브라는 애는 우선 일단 서버가 어디 있구나 하고 알아내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서버한테 전달해 줘야 할 프로시저 그리고 걔가 사용할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다 포장을 해서 같이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스터브입니다. 서버 사이드의 스터브는 얘는 우선 메시지를 받아줘야겠죠. 받아가지고 다 언패킹, 풀어헤칩니다. 포장됐던 거를 풀어헤쳐가지고 지금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했던 그 프로시저
걔를 찾아서 실행을 시키고 걔가 실행될 때 필요한 파라미터 값, 지금 막 프로헤친 것들, 그걸 넘겨줘서 실행된 결과를 다시 또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서버 사이드 쪽의 스터브입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줬는데 너무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크게 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왼쪽은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버 쪽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주고 간 메시지 내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에 있는 특정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일단 X라는 프로시저가 있어. 근데 걔를 호출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서버 쪽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포트 번호를 알려주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포트는 매치메이커, 이 포트를 이용을 한 거죠. 글을 보낸 거죠. 그래 놓고는 RPC X라는 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접근을 해야 하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치메이커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겠죠. 너는 몇 번 포트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그래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 다음에 포트. 이거는 클라이언트 쪽에 무슨 포트, 커널 포트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RPCX에 접근하려면 포트 P를 사용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거를 이제 받은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쪽, P라는 포트를 이용을 해서 콜을 하겠죠. 프로시저 콜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가 그 다음에 서버 쪽으로 가면은 서버 쪽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대문이라는 게 이거 지금 아까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쭉 포트 P를 통해서 무슨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값, 결과값을 같이 이제 넘겨줘야겠죠. 다시 또. 그래서 이런 메시지 형태로 해서 RPC에서부터 포트 P 관련된 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낸다.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값 넘겨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커널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의 커널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죠? 자, 그게 이제 RPC고 RMI도 비슷해요. 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체 지향 방식에서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격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겠다. 이런 표현이 맞게 되는 거죠. 아까는 원격에 있는 펑션 콜, 원격에 있는 프로시저 콜이었는데 이제는 원격에 있는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객체 지향이니까 JVM 상에서 돌고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 어찌됐든 RPC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자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서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자바 머신의 어떤 그 메소드, 그거를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일단 여기는 클라이언트 쪽, 여기는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원격에 있는 그 오브젝트, 객체. 자, 이제 호출하는 쪽부터 먼저 봅시다. 우선 서버에 그죠? 메소드의 이름은 some 메소드고 걔를 실행을 시킬 때 필요한 파라미터 값은 ab다. 그래 놓고 이 스터브라는 놈이 저런 정보들을 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포장을 해서 A, B, 그 다음에 some 메소드 이런 형태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서버 쪽으로 보내면 여기에는 이제 이름이 스크라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서버 쪽의 스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받아가지고 포장을 풀어헤칩니다. 포장을 풀어헤쳐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썸 메소드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그때 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오브젝트 X, 오브젝트 Y. 근데 이거는 아까 A, B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저 메소드가 실행되고 나면은 그 결과는 불리한 값이네요. true 아니면 false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 실행시켰으니까 그 결과를 여기 스크래톤이라는 이 서버 쪽의 스터브가 다시 또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이렇게 리턴 밸류, 리턴 값은 불리언 값이고 이제 그러면서 원래 실행을 원격으로 실행을 시켰던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을 하죠. 그럼 클라이언트 쪽에 스터브가 그걸 받아서 풀어가지고 다시 또 원래 그 원격 실행을 요청을 했던 프로세서한테 사용자 프로세서한테 전달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장도 끝났네요. 자, 3장 여기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다음부터 또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